앞으로 다 너희가 해라.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갈비찜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7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밥상을 뒤엎었어요. 새벽 4시부터 준비한 추석 음식을 짜고 달다며 쓰레기 취급한 그들 앞에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침묵으로 동조하던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죠. 4억을 보태 전세를 얻어줬건만 새벽 시장에서 설거지하며 살던 나. 그 초라한 늙은 여자가 처음으로 반란을 일으킨 순간이었습니다. 핸드백 하나 달랑 들고 집을 나서는 내 등 뒤에서 아들이 엄마를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나선 71살 노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걸음이 나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단풍잎 사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4시 반 시장 반찬 가게 뒤편의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관절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내 가슴 속에서는 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고무장갑은 진작 찢어져 버렸고 맨손으로 기름기 가득한 그릇들을 씻어내며 나는 내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는 걸 느꼈습니다. 가게 주인이 뒤에서 아줌마 좀 더 빨리빨리 해야지라고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죠.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71년 살아오며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며 일한 적이 있었던가 싶었어요. 하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엔 75인치 TV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최신형 공기청정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을 이 전셋집에 들이는데 내 평생 모은 4억이 보탬이 되었단 사실을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으니 며느리 소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내가 어제 만들어둔 반찬을 맛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 나물 좀 짜네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먹는 게 대세예요.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입술에서만 맴도는 걸 스스로 알았어요. 속으로는 내가 반찬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본 적이 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거실로 나오며 하품을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그는 무심하게 말했죠. 엄마, 이번 추석은 간소하게 하자. 요즘은 명절도 간소화하는 게 대세야. 간소화. 그 단어가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간소화의 대상이 내 정성이 되는 순간 내 심장은 서늘해졌어요. 43년 동안 매년 빚어온 송편과 전, 나물들이 한순간에 번거로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심 무렵 하루 만보를 채우려 동네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상쾌한데 내 폐는 금방 숨이 찼어요. 언덕길을 오르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고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벤치에 잠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죠. 노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성당에서 친구 금순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혜자야, 늙으면 내 자리부터 지켜야 해. 남 눈치 보지 말고. 그 말이 내 귓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내 자리, 그게 어디일까요? 집에서도 시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내 자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레시피를 검색하며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기름도 적게 쓰고 소금도 줄이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들여다봤지만 글씨는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평생 손맛으로 해온 요리를 이제 와서 남의 레시피대로 하라니. 내 손끝에 베인 50년 세월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밤 10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벽지 무늬를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꽃무늬들이 마치 내 삶의 흔적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 옆 협탁엔 오래된 남편의 손목 시계가 멈춘 채 놓여 있었어요. 시계의 멈춤이 내 시간의 멈춤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는 늘 여보, 당신이 최고야라고 말해주곤 했었죠.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구식이고 짜고 달고 번거로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냉장고에 붙인 달력을 보려 일어났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추석 준비라는 내 글씨가 선명했어요. 내 글씨인데 내 몫을 내가 정해놓은 느낌이 묘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죠.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또 설거지를 하며 욱신거리는 손마디를 느끼겠죠. 집에 돌아오면 며느리의 잔소리를 들을 것이고 아들의 무관심을 견뎌야 할 겁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는 나처럼 잠 못 드는 노인들이 또 있겠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며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까요? 아마 똑같겠죠. 모욕이 일상이 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당 마당의 벤치에 금순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전 10시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녀가 건넨 종이컵 커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금순이는 갑자기 일어나 본당 게시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도 따라가 보니 거기엔 독거노인 급식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공고가 붙어 있었죠. 혜자야, 이거 봐.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있어. 금순이의 손가락이 떨리며 글자를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봉사를. 이제 쉬어야지. 그러자 금순이가 내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늙으면 쉬는 게 아니야. 자리를 지켜야지. 내 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 말이 내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제 금순이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 자리. 그게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말의 무게는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 모퉁이에서 며느리 소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들고 있었어요. 나는 짐을 들어주려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먼저 앞서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엔 제 쪽 식구들이 모두 와요. 15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음식 좀 담백하게 부탁드려요. 그녀는 주방 식탁 위에 A사 용지 2장을 펼쳐놓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한 레시피였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재료 목록과 조리 순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마치 내 손놀림을 지휘하려는 악보 같았습니다. 이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특히 이 무침은 참기름 말고 올리브유로, 간장은 이 정도만 넣어주세요. 나는 종이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50년 넘게 음식을 해온 내 손맛을 종이 2장으로 대체하려는 거였죠. 저녁 준비를 하며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송편을 빚던 때였어요. 흑벽돌로 지은 부엌에서 어머니의 손을 따라 작은 반달 모양을 만들곤 했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맛이 아니라 마음이다. 내 정성이 들어가야 진짜 음식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전하려던 건 맛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송편 하나에도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나물 한 줄기에도 정성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레시피 종이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밤 9시 침실로 들어가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남편의 낡은 손목 시계를 꺼내 귀에 대어봤어요. 틱톡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내 심장 박동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 손맛이 최고야라고 했을 겁니다. 그 시계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계 뒷면에 뭔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접힌 작은 쪽지였어요. 펼쳐보니 낯선 필체로 변호사 최문석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남편이 왜 이런 메모를 시계에 끼워 두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쪽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는 나처럼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노인들이 있겠죠. 금순이 말처럼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며느리가 준 레시피를 다시 펼쳐봤어요. 정갈한 글씨로 적힌 재료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소금 1티스푼, 설탕 2분의 1티스푼. 모든 게 정확한 숫자로 표현되어 있었죠. 내 손맛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 추석 최소한 내 기준의 체면과 정성은 지켜내리라고. 며느리의 레시피대로 하되 그 안에 내 50년 손맛을 조금씩 섞어 넣으리라고. 작은 반항이지만 그게 내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일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달걀 껍질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준비가 시작됩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송편을 빚어야 해요. 며느리의 레시피와 내 손맛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겠죠. 금순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리를 지켜라. 내 자리를 만들어라. 그래, 나도 내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해요. 그게 부엌 한 귀퉁이일지라도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형광등의 윤곽이 마치 내 미래처럼 흐릿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추석이 지나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장을 봐야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라야 해요. 며느리의 레시피에는 없지만 내가 넣고 싶은 것들도 조금씩 사야겠죠. 그게 내가 지킬 수 있는 작은 자리,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국경선이 될 겁니다. 추석 일주일 전 새벽 5시에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전통시장은 이미 상인들의 목소리로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물을 고르던 중
채소가게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는 2단 걸로 드릴게요. 추석 준비하시는 거죠? 나는 무를 만져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올해는 김이 덜 나는 전을 해볼까? 며느리 소희가 기름진 음식을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김이 나야 제맛인데 그 고소한 기름 냄새가 없으면 명절 같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시장 봉투를 양손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오니 소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요리 블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요즘 대세는 에어프라이어로 전 굽기예요. 기름도 적게 들고 칼로리도 낮아요. 나는 시장 봉투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화면에는 온갖 담백한, 저칼로리, 건강한이라는 단어들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소희는 프린터로 그 레시피들을 하나씩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이대로만 해주세요. 작년에 시댁 식구들이 음식이 너무 짜고 기름지다고 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내 맛의 문장을 한 줄씩 지워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내 손맛이 종이 몇 장으로 대체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도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이번 추석은 정말 간소하게 하자. 그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내가 낸 4억은 물가 바깥의 돈이냐라는 말을 삼켰어요. 그 돈으로 이 집 전세를 얻었으면서 이제 와서 물가 타령이라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요즘 들어 자주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평소보다 부어 있었죠. 발목도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소변색이 평소보다 짙은 걸 발견했어요. 콜라색에 가까운 진한 갈색이었습니다. 붓기, 헐떡임, 극심한 피로감. 이 모든 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지만 병원은 미뤘습니다. 추석이 먼저니까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 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칸칸이 재료를 나누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무, 당근,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손이 기억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죠. 내 삶은 이런 정리정돈에 기대어 간신히 유지되어 왔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오후에 금순이가 들렀습니다. 그녀는 내 부은 얼굴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혜자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병원 가봤어? 추석 지나고 가려고. 미친 거 아냐? 건강이 먼저지. 이번 명절엔 내가 내 편부터 들어. 남 눈치 보지 말고. 금순이의 말이 내 등을 살짝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레시피 목록이 식탁 위에 쌓여만 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와 소희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엿들으려 한 건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또 밀렸어. 어떡하지? 당신 엄마한테 좀 부탁해봐. 4억이나 있었으면서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 나는 방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4억? 그들에게 내가 준 그 돈은 당연한 것이었고 더 받아내야 할 것으로만 여겨지는 모양이었어요. 내 존재는 그저 돈을 내놓는 기계에 불과한 건가. 씁쓸함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관계의 균열, 돈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악화되는 건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무엇 하나 해결되는 것 없이 추석은 다가오고만 있었습니다. 협탁 서랍을 열어 남편의 시계와 그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변호사 최문석.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왠지 이것이 내 마지막 희망의 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신호였죠. 올해도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송편을 빚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라야 한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4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그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주방 후드를 켰지만 기름 냄새는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갔죠. 호박전, 동태전, 고추전. 하나하나 노릇하게 부치며 나는 내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이게 놔뒀습니다. 소희가 제시한 레시피대로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했지만 저는 여전히 기름을 머금고 있었어요. 키친타월로 기름기를 빼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이게 과연 전일까 아니면 전에 흉내를 낸 무언가일까? 아침 8시 도연이와 소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0시 반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의 친정 식구들이 도착한 거였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처남, 처제,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15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소희의 어머니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차려진 상을 향하고 있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간을 확인하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에 소금을 한 번 더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대로 두기로 했죠. 내 기준으론 절묘한 간이었지만 그들의 기준엔 어떨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상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갈비찜을 들고 나왔어요. 상 위엔 내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소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걸 봤어요. 그녀가 한 젓가락 집어 맛을 보더니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짜고 달아요. 레시피대로 하신 거 맞아요? 그 말이 내 정수리를 탁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소희의 어머니도 젓가락으로 나무를 툭툭 치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짜게 먹어요. 건강에 안 좋아요. 처남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담백하게 하시거든요. 이건 너무 자극적이네요. 하나둘씩 비난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달다, 짜다, 기름지다, 구식이다. 내가 새벽부터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이 순식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라도 엄마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TV를 켜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고 그 소리가 내 귓가에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TV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어요. 낯선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무력한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늙은 여자. 그게 지금의 나였습니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폭발하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상 위에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어요. 와장창 접시가 깨지는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갈비찜 국물이 바닥에 퍼졌어요. 그 소리에 내 속살이 함께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다 너희가 해라. 나는 이제 끝이야. 내 목소리가 낮고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소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도연이가 뒤따라 나오며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현관문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와 길거리로 나섰죠. 9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이 묘하게 나를 살렸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 쉬는 것 같았어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금순이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금순이가 받았습니다. 혜자야? 추석인데 무슨 일이야? 금순아,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금순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당장 와. 택시 타. 전화를 끊고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어요. 아파트 창문들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추석을 즐기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내 자리에서 한 발 나왔다는 걸 느꼈어요. 아니, 내 자리가 아니었던 곳에서 벗어나 진짜 내 자리를 향해 한 발 내디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금순이 집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을 감아도 빛이 느껴졌죠. 낯선 공간에 낯선 이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낮은 천장 아래서 처음으로 내 어깨를 제대로 펴볼 수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낮의 일들이 영화처럼 반복됐어요. 내가 지나쳤나? 너무 과격했나? 참을 수 있었을까? 수십 번 되감기를 했지만 되감을수록 모욕의 문장들만 더 또렷해졌습니다. 짜고 달다던 소희의 목소리, 혀를 차던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외면했던 도연이의 뒷모습.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도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어디야? 다들 걱정해. 집에 와. 걱정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걱정했다면 내가 상을 뒤엎을 정도로 화가 났을 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답장하지 않고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금순이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못 자고 있을 줄 알았어. 이거 마시고 좀 진정해. 우유를 한 모금 마시니 속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금순이는 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어요. 혜자야, 잘했어.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어. 그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내 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벽 2시,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지갑, 휴대전화 충전기, 상비약, 그리고 남편의 유품 상자. 왜 그걸 들고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상자를 열어 남편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시계줄이 닳아서 가죽이 벗겨진 곳이 여러 군데 보였죠. 시계 뒷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때 처음 발견한 게 있었어요. 작은 홈이 있었는데 손톱으로 살짝 들어 올리니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접힌 쪽지가 들어 있었죠. 펼쳐보니 낯선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최문석, 당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 이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마지막 선물이라니. 남편이 나를 위해 뭘 준비했다는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새벽에 전화를 걸 수는 없으니 아침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금순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불면증이 있다고 했죠. 나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재방송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장면이었어요. 금순이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런 건 보기 싫어.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데 굳이 TV에서까지 볼 필요는 없었죠. 아침 6시 금순이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를 구워 먹고 커피를 내렸어요.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자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7시 정각,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문석입니다. 저는 김영수 씨 부인 오해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연락 주셨네요.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언제 시간 되십니까? 오늘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2시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땀이 나 있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금순이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남편이 남긴 변호사 번호가 있었어. 오늘 만나기로 했어. 금순이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변호사, 무슨 일인데? 나도 몰라. 가봐야 알 것 같아.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의 초라한 노인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눈동자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아니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금순아, 나 옷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대로는 못 가겠어. 금순이는 옷장을 열어 깔끔한 재킷을 꺼내줬습니다. 조금 크지만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단정하게 차려입으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도연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었어요. 소희도 문자를 보냈더군요.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저 집에 돌아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단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 금순이가 말했죠.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인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 중심가의 오래된 빌딩 7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종이와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책장에 빼곡히 꽂힌 법률 서적들과 서류 더미들이 이곳이 진지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최문석 변호사는 58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내게 자리를 권하며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먼저 신분증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건네자 그는 꼼꼼히 확인한 뒤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어요. 등기부등본, 신탁계약서,
그리고 각종 법률 문서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고 김영수 선생께서 2019년에 상가 건물 한 층을 매입하셨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현재 시가 약 120억 원 상당입니다. 120억.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내 귀에는 숫자가 아니라 남편의 숨결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준비했었구나.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소유자 명의는 오해자 어머님으로 되어 있고 가족 신탁 형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입니다. 손이 떨려 물컵을 들다가 흘릴 뻔했어요. 월 5천만 원. 내가 새벽 시장에서 설거지하며 벌던 돈의 몇백 배였습니다. 왜 남편이 제 이름으로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시길 원하셨다고요. 특히 자녀들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법적 장치를 해두셨습니다. 변호사는 신탁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형성된 가족 신탁으로 타인의 간섭은 불가합니다. 오직 어머님 의사로만 운용됩니다. 자녀라 해도 접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줬다니.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년 그는 조용히 이 모든 걸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선생님께서 지시하신 대로였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필요할 때 스스로 연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바로 지금이었죠. 집을 뛰쳐나온 지금, 내 자리를 찾아야 하는 지금이 그때였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앞으로 매월 5천만 원 이상의 임대료가 어머님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금 처리는 저희가 대행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돈이 날 바꾸진 않겠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제야 숨쉬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 눈치를 볼 필요도 새벽 시장에서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머님,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비밀 유지가 안전합니다. 특히 자녀분들에게는요. 재산을 알게 되면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4억 때문에도 충분히 복잡했으니까요. 120억이라니 그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자문, 재산 관리 모든 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내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무겁고 불안했던 걸음이 가볍고 단단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도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주름지고 나이든 얼굴이었지만 눈빛에 힘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높은 빌딩들, 바쁜 차들. 모든 게 전과 같았지만 달라 보였어요. 나는 더 이상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이었어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예전이라면 가격을 보고 망설였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주문할 수 있었죠. 창가 자리에 앉아 서류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월 5천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다양한 가능성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참고 미뤄왔던 꿈들, 여행, 봉사, 공부, 그리고 진짜 내 공간을 갖는 것. 71년 만에 처음으로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죠. 엄마, 대체 어디야? 소희가 미안하대. 집에 와서 얘기하자. 도연아, 나 괜찮아. 좀 쉬고 싶어서. 무슨 소리야? 나이가 몇인데
밖에서 자고 그래. 나이. 그래. 나는 7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나이가 약점이 아니라 자산처럼 느껴졌어요. 71년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이제는 경제적 자유까지. 걱정 마. 며칠 있다가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내 속이 처음으로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을 품고 진짜 내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다음 날 동네 보건소에 들렀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갔는데 대기실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장윤성이었습니다. 전에 반찬 배달 봉사할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그는 보건소 복도에서 할머니 한 분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걷기도 힘들어 보였는데 윤성은 천천히 속도를 맞춰가며 정성껏 모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윤성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가 있었어요. 할머니를 진료실까지 모시고 온 그는 대기실로 돌아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실습 중이에요. 독거 어르신들 돕는 일을 하고 있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복지관 급식소는 멀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갈라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짜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담당하는 구역만 해도 30분 정도 되세요. 대부분 혼자 사시고 자녀들도 연락이 끊긴 분들이죠. 윤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보호시설에서 자랐어요. 18살에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인지 친척 없는 어르신들 보면 더 마음이 가요. 보호시설 출신. 그 말에 나는 윤성을 다시 봤습니다. 이렇게 밝고 따뜻한 청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도 남을 돕는 일을 택했다니. 어르신들이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밥 한 끼가 아니라 사람이 그립다고. 혼자 먹는 밥은 밥이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숫자와 사람이 처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월 5천만 원의 임대료와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어르신들. 이 간격이 너무 컸어요. 그 어르신들 어디 사시는데요? 대부분 이 동네 반경 2km 안에 계세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나 반지하, 옥탑방에 사시죠. 윤성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두운 반지하 방, 좁은 옥탑방, 그리고 그 안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시락이라도 배달해드리면 좋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요. 봉사자도 부족하고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죠. 윤성 씨, 만약 급식소를 만든다면 하루에 몇 분 정도 식사를 제공해야 할까요? 윤성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급식소요. 제대로 운영하려면 최소 100명은 수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배달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필요하고요. 나는 공책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급식소, 연 300일 운영, 1일 100명, 영양 균형, 배달 포함.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계획이라도. 아직은 생각뿐이에요. 하지만 곧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료를 마치고 보건소를 나왔습니다. 윤성과 함께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르신들의 식습관, 선호하는 메뉴,
알레르기, 배송 시간대 등 구체적인 정보들을 들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당뇨가 있어서 단 음식을 조심해야 하고 박 할아버지는 치아가 안 좋아서 부드러운 음식만 드실 수 있어요. 윤성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윤성 씨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명함도 없는 그는 쑥스럽게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저장하면서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식당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에 뭔가 결이 생긴 것 같았어요. 단순히 돈이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일이 생겼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윤성이 보여준 사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혼자 끼니를 걱정하는 어르신들. 내가 받은 유산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남편이 진정 원했던 일이 아닐까요? 공책을 펼쳐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월 5천만 원이면 하루 160만 원 정도. 한 끼에 5천 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3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었어요. 물론 운영비와 인건비도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윤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되면 어르신들 댁에 같이 가볼 수 있을까요? 직접 뵙고 싶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님.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앞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그의 말에 오히려 내가 더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찾을 기회를 준 것은 그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밀을 간직한 채 평소처럼 시장을 걷는 내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갔지만 이번엔 설거지가 아니라 장을 보러 간 거였습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게 드디어 죄가 아니었어요. 채소 가게에서 가장 싱싱한 시금치를 골랐습니다. 가격을 묻지도 않고 필요한 만큼 담았어요. 생선 가게에서는 눈이 맑은 고등어를 골랐고 정육점에서는 마블링이 좋은 한우를 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뭐 특별한 날이에요? 이렇게 좋은 걸로만 사시네. 그냥 먹고 싶은 걸 사는 거예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유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먹고 싶은 걸 산다. 71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사치였어요. 오후엔 금순이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고 산책로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죠. 우리도 그들처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자야,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금순이의 물음에 나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직은 비밀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대신 오랜 꿈을 말해봤어요. 언젠가 내가 만든 밥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괜찮아졌으면 좋겠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줄 수 있다면. 금순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온 연락이었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소희도 반성하고 있어. 집에 와서 얘기하자. 이모티콘이 과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하트, 웃는 얼굴, 손 모음 모양까지. 평소에 도연이라면 절대 쓰지 않을 것들이었어요. 뭔가 수상했지만 일단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 저녁엔 병원에 갔습니다.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기로 한 거예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까지 기본 검진을 모두 받았습니다. 의사가 검진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네요. 붓기의 원인이 이것 같습니다.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건강도 제대로 챙길 수 있었어요. 비싼 약값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좋은 병원도 갈 수 있었죠. 현실적으로 내 몸을 돌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안심이 되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문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재산 운용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님, 안전한 계좌 구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메인 계좌, 생활비 계좌, 그리고 기부금 전용 계좌로 나눴어요. 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계의 투명성, 세금 처리,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혹시 자녀분들이 접근하려 하면 즉시 저에게 연락 주세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그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금순이와 함께 작은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국밥, 반찬 30인분을 만들어 독거 어르신 3가정에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새벽 5시부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금순이는 옆에서 도시락통에 담는 일을 도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활기였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다니. 10시가 되자 윤성이 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도시락을 보고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 푸짐하네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첫 번째 집은 84세 김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이고, 이런 걸 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게 단순한 밥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모두가 느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와 따뜻한 눈빛이 내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성이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르신들 표정 보셨죠? 오랜만에 그렇게 밝은 얼굴을 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자주, 더 따뜻한 밥을 전하겠다고. 그날 밤 작은 노트에 오늘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메뉴, 수량, 어르신들의 반응, 개선점까지 하나하나 적어가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내 인생 71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금순이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에 와봐. 목소리에 긴급함이 묻어났지만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흥분한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도연이와 소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엔 어색한 미소가 가득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소희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극도로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슬쩍 피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도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추석 때 일 말이야. 소희도 많이 반성했어.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어머니 음식이 최고인데 제가 뭘 몰랐죠.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라니. 뭔가 있구나 직감했어요. 그때 소희의 휴대전화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자 미리 보기가 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임대료 입금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최문석.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밀이 노출된 게 확실했습니다. 소희가 휴대전화를 황급히 뒤집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죠. 병원도 좋은 데로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도연이가 소파를 가리키며 권했습니다. 엄마 앉아서 얘기하자. 차라도 한잔 할래?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예상대로 저녁이 되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태블릿을 들고 와서 내 옆에 앉았어요. 화면엔 재산관리 앱이 떠 있었죠. 어머니, 요즘은 다 스마트하게 하는 시대예요. 이런 앱으로 관리하면 편하고 안전해요. 그녀는 앱의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 통합 관리, 자동 이체, 가족 공유 기능까지. 특히 가족 공유 기능을 강조하더군요. 가족끼리는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좋죠. 서로 도울 수도 있고요. 나는 태블릿을 살짝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목소리가 낮고 단단해서 나 자신도 놀랐어요. 소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나이.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나를 흔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엄마, 병원 가자. 정기 검진 받아야지. 이미 받았어. 그래도 다시 한번 정밀 검사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특히 치매 선별 검사 같은 거. 치매. 그 단어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한 수작이 뻔히 보였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내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죠. 병원에서 각종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계산 능력, 판단력 검사까지. 결과는 당연히 모두 정상이었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71세 치고는 아주 건강한 인지 기능이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연이의 표정에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다른 화제를 꺼냈어요. 엄마, 그 변호사 누구야? 왜 변호사랑 연락하는 거야? 아빠가 남긴 일이 있어서. 무슨 일? 우리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접근 유도나 위임장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어떤 서류도 서명하지 마시고 녹음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칠 뒤 소희의 오빠라는 사람이 집에 왔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한다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제가 포트폴리오 좀 짜드릴게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현금만 갖고 있으면 손해예요. 그는 노트북을 펼쳐 각종 투자 상품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신탁까지.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소희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들어는 보세요. 손해볼 건 없잖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내 곁에 둘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의 구분선이 너무나 선명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도연이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병원 예약증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종합병원 가자. 치매 전문의 예약해뒀어. 이미 검사했잖아. 정상이었고, 그래도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엄마 나이에는 조심해야 해. 또 나이 타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집요했어요. 차 키를 들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그의 모습에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에 가서 또 한 번 증명해 보이면 되니까요. 병원에서 뇌 MRI까지 찍었습니다. 의사는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인지 기능도 정상이고 뇌 구조도 건강하세요. 도연이의 표정에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 담긴 의도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희가 친정 부모를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준비해온 듯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혼자 그렇게 큰 돈을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소희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소희가 금융 쪽 전공이잖아요. 도와드리면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자 소희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르신도 참 고집이 세시네. 가족인데 왜 그렇게 경계하십니까?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날 저녁 소희가 노트북을 들고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SNS 링크들을 보여줬어요. 효도, 노년의 재무 오류,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기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기사 보세요. 혼자 결정하시면 위험해요. 은근한 압박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것처럼 몰아가는 거였죠. 나는 노트북을 살짝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건강해. 걱정 마라. 그 후로도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연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 집에 오라고 했고, 소희는 각종 금융상품 자료를 문자로 보냈어요. 심지어 변호사를 바꾸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 변호사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변호사로 바꾸는 게 어때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밤 도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집 대출이 좀 급해. 도와줄 수 있지? 드디어 본심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집 대출. 아마 도박빚도 있겠죠.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최문석은 내 이야기를 듣고 즉각 대응 방안을 제시했어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화를 녹취해 두세요. 방문 기록도 남기시고요. 그는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재산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아뒀어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소희가 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것만 서명해 주세요. 가족 신탁 관련 서류예요. 나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가 가족인데.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나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 믿어. 그날 이후로 그들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집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일까?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하는 게 진짜 가족일까? 씁쓸했지만 동시에 확실해졌어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날 오후 금순이 집에 있는데 도연이가 보낸 서류가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금순이 가져다 준 봉투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도연의 빈 문서였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그리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거래 내역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총 빚이 3억이 넘었어요. 연체 이자만 매달 1,000만 원씩 불어나고 있었죠. 서류 맨 뒤에는 도연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죽고 싶어요.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도박에 빠져 있었다니. 그것도 이 정도로 심각하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금순이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혜자야,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나는 서류를 금순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에, 도연이가 이런 일을.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소희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오빠 때문에 저도 미치겠어요.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하지만 곧 그녀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 어머니한테 돈 있는 거 다 알아요. 거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도 언젠가는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나처럼 실망하게 될까요? 다음 날 소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도연이 오빠 빚 때문에 온 분들이에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 빚은 부모가 갚는 게 도리 아닙니까? 법적으로 제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죽으면 어쩔 겁니까?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들이 떠난 후 소희가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돈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안 도와줘. 제발 좀 도와달라면 될 텐데. 그 도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구멍에 돈을 퍼붓는 것. 그리고 결국 모든 걸 잃는 것. 순간 흔들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도와줄까? 아들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하지만 그때 장윤성이 보낸 사진이 떠올랐어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어르신들. 그들의 주름진 얼굴과 마른 손. 도연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쓸 돈이면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1년 동안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시계를 가슴에 품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계 속 쪽지가 떠올랐어요. 당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가족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니. 돈 앞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도 정도 가족에도. 남은 건 욕심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잠을 이룰 수 없어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할게. 마지막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도박 중독자의 약속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금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불면증으로 못 자는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혜자야, 울었구나. 금순아, 내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 금순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울어. 실컷 울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끝이 아니야. 그녀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환상 너머로 새로운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야 선명해졌어요. 다음 날 새벽 성당에 갔습니다. 빈 의자에 앉아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바닥에 색색의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내 나이를 곱씹었어요. 70일. 내 인생에서 제일 늦은 때는 언제나 지금의 바로 전이니까 지금 시작하면 제일 빠른 때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1년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성당을 나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접고 잠깐 비를 맞았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장윤성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84세 김할머니 죽 한 그릇 드시고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죽 한 그릇. 그 작은 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았다니. 금순이 집으로 돌아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의 문장 하나를 적었어요. 내가 한다. 무료 급식소, 배달팀, 주치의 연계. 글씨가 삐뚤빠뚤했지만 내 결심만큼은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장소, 인력, 식재료, 허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야 했죠.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석 씨, 실행 플랜 만들죠. 급식소 설립 관련해서 상의하고 싶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시죠. 법인 설립 자료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내가 내 자리에서 시작할게. 당신이 남겨준 선물로 좋은 일 할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나를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구분 등 여전히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 희망을 품은 사람의 눈이었죠. 윤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성 씨,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울게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동료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오후에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공공 주방 공간 대관, 급식 인허가 절차, 자원봉사 시간, 인증 방법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하시려고요? 네, 제가 할 겁니다. 단호한 내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어요. 복잡한 절차였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금순이 집으로 돌아오니 금순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혜자야,
얼굴이 밝아졌네. 뭔가 결심한 거지? 응,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금순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도울게. 우리 같이 하자.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연과 소희의 압박은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으니까요. 휴대전화에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온기 한 그릇.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전하는 온기.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달빛처럼 내 인생도 그랬어요. 하지만 달은 구름 뒤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어요. 그 중엔 혼자 배고픔을 견디는 어르신들도 있겠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법인 설립, 장소 물색, 봉사자 모집, 식단 계획.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71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일을 하게 된 거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빼곡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문석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법인 설립과 재단 후원 협약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재단이 유리하지만 운영의 자율성을 원하신다면 법인이 낫습니다. 나는 펜을 들고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식재료 납품 계약, 식품위생 교육 계획,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까지.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일단 법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가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구청 복지과를 다시 찾았어요. 담당 공무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서류 준비해 오셨네요. 공공 주방 공간이 한 곳 있는데 보러 가실래요? 구청 별관 지하에 있는 공용 주방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형 가스레인지 6개, 냉장고 3대, 식기 세척기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주 5일 사용 가능하고 한 번에 200인분까지 조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방을 둘러보며 머릿속으로 동선을 그려봤습니다. 국 끓이는 곳, 반찬 만드는 곳, 도시락 포장하는 곳. 충분히 가능해 보였어요. 오후에는 윤성과 만나 파일럿 루트를 짰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나갔어요. 보행 취약 어르신 10가구가 이 반경 안에 계세요. 배달 코스를 이렇게 짜면 2시간 안에 다 돌 수 있습니다. 윤성은 노트북을 열어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름, 주소, 알레르기 정보, 응급 연락처까지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할머니는 새우 알레르기, 박할아버지는 당뇨로 저염식, 이 할머니는 치아가 약해서 부드러운 음식만 가능해요. 그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함께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금순이가 성당 교우들을 모아왔습니다. 거실에 8명이 둘러앉았어요. 다들 60대에서 70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혜자 씨가 좋은 일 하신다니까 다들 돕고 싶대. 한 분씩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전직 영양사, 은퇴한 간호사, 요리학원 원장 출신까지 모두가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저는 요리팀을 맡을게요. 저는 배달팀 할 수 있어요. 운전은 아직 잘해요. 설거지와 청소는 제가 담당하죠. 저는 회계 경험이 있으니 재무팀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조직이 짜였습니다. 요리팀, 배달팀, 설거지팀,
포장팀, 재무팀. 각자가 맡을 역할이 정해지니 급식소가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초도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주 5일 120인분 기준으로 3개월 운영비를 산출했어요. 식재료비, 포장용기, 차량 유류비, 자원봉사자 보험료까지 합치니 월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임대료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작은 기부도 받으면 어때요? 동네 분들도 참여하고 싶어 할 거예요. 금순이의 제안이 좋았습니다. 돈이 아니더라도 쌀이나 김치 같은 현물 기부도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내가 처음 생각했던 이름으로 결정됐어요. 온기 한 그릇. 어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전하는 온기. 그것이 우리가 하려는 일의 본질이었으니까요. 로고도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그림에 온기 한 그릇이라는 글씨. 단순하지만 의미가 분명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모임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후 금순이와 둘이 남아 차를 마셨어요. 혜자야, 이름을 정하니까 진짜 프로젝트가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아. 금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온기 한 그릇이라는 이름이 생기자 모든 게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계획이 세워지고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법인 설립 준비, 공용 주방 확보, 배달 루트 설계, 봉사팀 구성, 예산 수립, 이름 결정까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진행됐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성이었어요. 어머님, 내일 오전에 어르신들께 소식 전하러 가도 될까요? 다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래요. 같이 가서 희망을 전해줍시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주 월요일 새벽 4시 구청 공용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모를 쓴 채 각자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온기 한 그릇의 첫날이 시작된 거였죠. 국을 끓이는 소리, 야채 썰리는 소리, 밥솥에서 김나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전 9시까지 120인분을 준비해야 했어요. 모두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이 너무 빨리 식었어요. 도시락통에 담아 배달하는 동안 차가워진 거였죠. 윤성이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어르신들이 국이 차갑다고 하세요. 당황스러웠지만 즉시 대책을 세웠습니다. 보온 컨테이너를 급하게 구입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보온 용기에 담아 배달했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배달 동선이 꼬였습니다. 처음 짠 루트대로 가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지도를 다시 펼쳐놓고 효율적인 동선을 재설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왔어요. 새벽부터 시끄럽다는 거였죠. 우리는 즉시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온기 한 그릇의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놀랍게도 몇몇 주민들이 봉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보건소와 연계해 영양상담의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영양사가 와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맞춤 식단을 짜줬어요. 당뇨 환자용 메뉴, 저염 메뉴를 별도로 준비하기 시작했죠. 셋째 주 화요일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소희였어요. 그녀는 주방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붓고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어머니, 우리도 도울게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진심인지 또 다른 속셈이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역할은 환영해. 하지만 돈은 안 돼.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계는 분명히 그어야 했으니까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냥 봉사만 할게요. 그날부터 소희는 설거지팀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다른 봉사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일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사채업자들이 협박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변호사를 통해 공식 서한을 보낼게. 신탁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부채조정센터를 소개해 줄 테니 거기서 도움받아.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를 위해서야. 계속 돈으로 해결하면 너는 영원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전화를 끊은 후 변호사에게 연락해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거절 의사를 전달한 거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옹기 한 그릇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매일 120명의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을 드셨고 30가구는 배달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작은 개소감사 미사를 열었어요. 성당 강당에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84세 김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덕분에 살만 납니다. 밥도 밥이지만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옹기 한 그릇,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본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기부하고 싶다는 사람, 봉사하고 싶다는 사람, 자기 동네에도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죠.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진정한 나눔이다. 이런 어르신이 계셔서 행복하다. 긍정적인 반응들이 힘이 되었어요. 소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하시는 일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녀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봉사하면서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소희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너도 도연이도. 저녁이 되어 사무실에 앉아 한 달 운영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제공 식수 3,600인분, 봉사자 연인원 240명, 수의 어르신 150명. 숫자로 보니 더욱 뿌듯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어렵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전라남도 구례의 작은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텃밭에서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어요. 깻잎도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흙 냄새가 코를 타고 들어오며 나는 살아있음을 진하게 느꼈어요. 계약한 집은 작지만 아담했습니다. 마당이 있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무엇보다 조용했어요.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침 6시 텃밭에 물을 주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옹기 한 그릇은 이제 운영진 체계로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윤성이 운영 총괄을 맡았고 금순이가 봉사팀을 이끌고 있었죠. 월 1회 화상 회의를 통해 중요한 사안들을 점검했습니다. 어제가 바로 그날이었어요. 화면 속 윤성이 밝은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수의 어르신이 200명을 넘었어요. 구청에서 추가 지원도 약속했고요. 메뉴 개선, 재무 현황, 민원 처리까지 체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조직이 된 거예요. 뿌듯하면서도 안심이 됐습니다. 점심 무렵 윤성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어머님, 제가 노인 식사 지원 비영리 자격증 과정을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후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나는 그의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더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너의 길을 걸어라. 잘할 거야. 짧은 답장을 보냈지만 그 안에 많은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금순이 구례에 놀러 왔어요. 우리는 도시락을 싸서 지리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이었죠. 빨갛고 노란 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혜자야, 여기 와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 금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도시에서 받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신장 기능도 많이 호전됐고 붓기도 거의 사라졌죠. 여전히 투덜거리면서도 나를 찾아주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안 협탁 위엔 여전히 남편의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멈춘 채로. 하지만 이제 그 멈춤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내 시간은 다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시계를 들어 귀에 대어봤습니다. 여전히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공책을 펼쳐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내가 처음 적었던 문장이 있었어요. 내 자리, 내가 앉아, 내가 정한 자리.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내가 만든 밥 냄새로 가득하다. 정말 그랬어요. 구례의 작은 집 부엌에선 매일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그 밥을 지으며 서울의 어르신들을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시스템으로 그들이 따뜻한 한 끼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충만하게 했습니다. 밤 9시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부채 조정 프로그램 시작했어?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 오랜만에 온 연락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가 스스로 일어서려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잘하고 있어. 엄마가 응원한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리는 필요하지만 응원하는 마음은 여전했으니까요. 소희도 가끔 연락을 해왔습니다. 옹기 한 그릇에서 계속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가 진심으로 변화했는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해주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와 달리 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은하수까지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맑은 밤하늘이었죠. 72년의 삶. 그중 마지막 1년이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모욕에서 시작해 절망을 거쳐 희망에 도달한 여정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선물 덕분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리를 찾았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남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든 자리.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풀벌레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선 옹기 한 그릇의 봉사자들이 내일 아침을 준비하고 있겠죠. 어르신들은 내일도 따뜻한 밥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그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평화롭게 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환했어요. 내일 아침엔 텃밭에 새로 심을 채소 씨앗을 사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한 해방, 그리고 이어지는 온기. 내 남은 삶은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켜드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공유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풍잎사연이었습니다.